37명. 이게 무엇을 뜻하는 숫자일까요? 하루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13,799명.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자살한 사람의 수죠. 매년 뉴스에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두가 높은 자살률을 우려하지만 상황이 간단히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7명이라는 수를 듣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걸까요?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해 2011년 31.7을 찍은 후 현재는 25, 6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자살률이 높아지자 자살을 바라보던 사회의 분위기도 달라졌는데요. 언론은 자살률을 사회구조나 경제위기와 연관해 설명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봤던 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다룬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의 대표작이 자살론이죠. 1897년에 나온 책인데 듀르켐은 자살을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살론의 분석이 현재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관점과 방법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할 수 있었던 관점의 전환을 120년 전에 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듀르켐은 19세기 후반 사회학이 독립된 학문 분과로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준 학자입니다. 막스 베버, 게오르그 짐멜과 함께 고전 사회학의 거장이죠. 그의 사회학 이론은 방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그의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듀르켐은 사회학이 독립된 학문 분과로 자리 잡는 과정에 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회학자로서 사회학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는데요. 이는 19세기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듀르켐은 사회학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의 연구 대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합니다. 물리학이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고 생물학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다루는 것처럼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거죠. 약간은 어렵지만 중요한 개념이니 듀르켐의 설명을 직접 보시죠. 여기 매우 뚜렷한 특성을 가진 사실의 범주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 외부에 있고 또 강제적인 힘을 부여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통제하는 행위 양식, 사고 양식 그리고 감정의 양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양식들은 표상과 행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현상과 혼동될 수 없고 또 개인의식 가운데서 개인의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심리적 현상과도 혼동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현상을 만들어내며 또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이라는 말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종류의 현상에 잘 어울리는 것은 그 근원이 개인이 아니라 그 토대를 일반적으로 정치사회이거나 종교적 교파, 정치적, 문학적, 직업적 결사체 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부분적 집단 가운데 하나인 사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적 사실은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제도, 행위 양식, 사고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국가, 교회, 법, 도덕, 교육제도, 화폐제도 등이 듀르켐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사실인데 이들은 물리적 대상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나 규칙뿐만 아니라 출생률, 자살률, 혼인율 등 사회적인 추세나 경향도 사회적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연적 대상도 특정 개인의 심리적 산물도 아니기에 자연과학이나 심리학이 아닌 사회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듀르켐은 사회학이 사회적 힘을 발휘하는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회학자는 사회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듀르켐은 사회적 사실을 사물처럼 대하라 라고 말하는데 관념적 성격이 강한 콩트의 사회학을 비판하며 그는 사회학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통계는 사회적 사실을 다루는 주요한 방식이죠. 앞서 언급한 자살론은 이런 듀르켐의 방법론이 잘 적용된 책입니다. 듀르켐의 주요 조작 중 첫 번째 책이 사회분업론인데요. 그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가 양립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 사회분업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사회분업은 개인을 더 자율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사회에 더 의존하도록 합니다. 이는 전에 학자들이 이해하던 사회분업과는 많이 달랐죠. 듀르켐은 분업을 설명하는 기존의 두 가지 입장을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분업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환 관계로 보는 것이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분업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고 말한 이래 분업은 경제적 효용을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업이 사회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인간 소외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생산 과정이 자본의 논리에 잠식돼 인간이 주도권을 잃고 한낱 기계로 전락한다는 생각은 당시 사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을 겪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듀르켐이 봤을 때 두 가지 입장 모두 분업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분업은 사회 부피가 팽창하고 밀도가 높아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회 밀도가 높아지면 경쟁이 과열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분업은 투쟁의 완화된 형태로 생존을 위해 서로 다른 일을 하며 협력하고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분업은 경제학자들의 이해처럼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편인 겁니다. 듀르켐은 사회를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의식 동질성입니다. 이 힘은 개인을 사회에 용해시키는 힘이죠. 이 힘만 있다면 개인은 집단 규범에 갇혀 획일적이고 비인격적인 상태로 남을 겁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인 사회 분업은 동질성과 다르게 개인이 집단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개인들은 사회에서 각자 다른 기능을 갖게 되고 분업에 참여한 개인들은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대의식이 만들어지는데 듀르켐은 결속력과 연대의식의 형성이 사회분업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인간소외는 분업의 비정상적인 형태에서만 나타나는데 분업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설명하는 개념이 그 유명한 아노미입니다. 아노미는 일반적으로 무규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은 듀르켐이 사회분업론과 자살론에서 언급하며 유명해진 개념인데 이 개념은 사회적인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분업은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그 속에서 연대와 결속력이 생깁니다. 분업 관계 속에서는 그 상황에 걸맞은 도덕과 규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 사회적 관계가 도덕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비인 부모를 잃고 미국으로 건너간 유진초이가 미군 장교로 다시 조선에 돌아왔을 때 그를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열강의 국민이며 파견 장교로서 권력도 갖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비제 폐지를 비롯한 조선 사회의 근대화, 유진초이 개인의 지위 변화, 조선과 열강 사이의 관계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사회적인 규범이 바뀐 것입니다. 듀르켐은 분업 관계 속에서 권리와 의무의 체계가 생성된다고 말하는데요. 안정된 사회에서는 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기에 도덕 규범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미스터 선샤인의 시대인 구한말처럼 변화가 격렬하다면 도덕 규범도 불안정해집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 규범 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연대가 깨진 상황을 듀르켐은 아노미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아노미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기존의 관습과 도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격 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 언택트 활동이 많아지자 기존의 기업의 업무 처리 방식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죠. 우리는 이전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제약을 받아들이고 정부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합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팬데믹으로 기존의 규범 체계는 힘을 잃었지만 아직 새로운 규범이 자리를 잡진 못했습니다. 때문에 규범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돌봄 노동, 공공의료, 교육 격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당연하게 여겨 주목받지 않았던 일들이죠. 각각의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 체계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듀르켐이 연구하던 19세기 후반은 현대라고 부르는 사회 형태가 만들어지던 시기입니다.
테일러리즘이라 불리는 생산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현대적 생산 소비 모델이 자리를 잡았고, 내연기관과 전기가 보급되면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변화 속 사회 구성원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노미는 이런 사회적 혼란을 설명하기 위해 뒤르켐이 제시한 용어입니다. 종교시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가 되면서 대면 예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예배가 금지되었고 시설 폐쇄도 있었죠.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뒤르켐의 종교 설명이 떠올랐는데요. 그는 종교를 성스러움과 관련된 믿음과 의례의 결합으로 파악합니다. 종교란 성스러운 사물들, 즉 구별되고 금지된 사물들과 관련된 믿음과 의례가 결합된 체계다. 이러한 믿음과 의례들은 교회라고 불리는 단일한 도덕적 공동체 안으로 그것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을 통합시킨다. 보통은 종교 의례가 장식일 뿐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뒤르켐은 믿음만큼이나 종교 의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고 체계로서의 믿음은 행동 양식인 종교 의례를 결정하지만 동시에 종교 의례는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주요 의례 중 하나가 성찬식인데요. 성경에 나온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의식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비유하는데요. 성찬식에서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의 살과 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기념합니다. 성찬식을 보면 의례가 단순히 거칠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의례는 집합적 감정을 고취시키고 거룩한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믿음을 강화합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뒤르켐의 종교 설명 중 특이한 점 하나는 종교를 사회적 산물로 본다는 건데요. 종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숭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 종교를 연구하며 초월, 초자연이 근대적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종교의 모습을 설명하며 뒤르켐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자연석 혹은 자연 너머의 신비한 무언가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힘이라고 말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공동체의 도덕적 지배력이 사회의 집합의식을 만들고 숭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종교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종교인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지금까지 뒤르켐 사회학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주제가 광범위해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뒤르켐의 연구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자면 사회적 사실, 사회분업, 아노미, 종교 등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며 사회적 힘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힘을 이해하는 것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